그래서 이 작업에서 서신이라는 형태를 택했다는 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도 작가가 서신이라는 형식을 되게 즐겨 사용했나 보네요. 네. 아마 이전 작품들에서 그 작품 안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찾아본 걸로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 책에 어떤 본인의 딱딱한 스테이트먼트 방식으로 싣지 않고 좀 더 그 아주 가까운 친구, 동료 작가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풀어낸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서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이라서 택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를테면 작가 노트 대신에 서신을 형식을 빌어서 자기가 작업을 하게 된 뭐 이유나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그렇다면은 동료에게 쓴 서신이라고 하셨으니까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만 사실 그 대상뿐만 아니라 그 책을 보는 누구나 다 그 서신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되게 재밌네요. 그런 점에서도 서신을 택하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글을 쓰고 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반기 전시를 또 각각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차재민 작가의 작업을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이 쓰셨던 글을 바로 떠올리지는 못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란히 두고 보니까 더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좀 더 풍부하게 읽힐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공통의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좀 각각의 작가나 각각의 작품을 하나의 사례처럼 다루면서 좀 더 큰 차원에서의 논의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 죽음이나 부패 그리고 몸 이런 키워드가 애도까지 해서 되게 설득력 있게 잘 연결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서 선생님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메를로 퐁티를 언급하시는데, 세계를 지각함에 있어서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차재민 작가의 작업에서 몸은 결국 실체를 잃게 되잖아요. 물론 이게 완전한 소멸은 아니지만 어쨌든 곰팡이 핀 식재료는 결국에 그 형체를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게 돼요. 그렇다면 차재민의 작품이 이 언어와 실제 사이 공간이라는 틈 또는 장소를 인식하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지, 죽음이라는 게 독해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선생님이 글을 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실제의 사이 공간을 탐색한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이것도 차재민 작가님 뿐만이 아니라 많은 미술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좀 근본적인 관심사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과연 언어 바깥에서 사고할 수 있을까? 언어 이전의 사물, 언어로 뭔가 구체화되기 이전에, 포착되기 이전에 그 자체의 사물에 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제가 그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좀 동료들이랑 많이 나누었던 관심사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 많은 동료들이 그런 관심 안에서, 그런 관심 때문에 그 미술을 더 창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어로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사실 조형 언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언어 바깥의 다른 표현 방식들이 그렇게 쓸모가 없을 테니까요. 항상 이렇게 살면서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수한 사건들을 항상 겪게 되고, 그 틈새, 우리가 어떤 상투적인 언어로 다 설명하고 포착할 수 없는 그 틈새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들이 예술가의 과제인 것 같고, 또 비평가들은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또 언어로 환원하는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지점에서 그 일레인 스케리의 고통받는 몸이라는 책이 떠오르는데, 책에서 이제 저자가 고문당할 때의 울음소리를
분석을 해요. 고문당할 때 울부짖는 그 비명이나 울음소리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질서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어떤 그런 소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명히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각되는 그 틈을 마주하는 게 되게 우리가 평상시에는 경험하기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한 번씩은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죽음도 그렇고 언어와 실제의 사이공간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작가의 시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두 글을 읽으면서 죽음, 부패, 모험, 애도 이런 공통적인 지점들이 느껴졌었어요. 이게 혹시 선생님의 최근의 관심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나 대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비평가이기 이전에 그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주제는 넓은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주체와 객체의 관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마음과 세계의 관계 이런 것이에요. 미학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대상을 마주하는 경험을 미적 경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미적 경험을 할 때 이 주체와 세계의 관계 혹은 마음과 세계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계를 경험하면서 어떤 지식을 산출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른 작용들과 어떻게 이 미적 경험이 다를까, 미적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미적 경험이 인식이라던가 뭐 도덕적 행위라던가 이런 다른 행동과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하다 보면 감각을 지각하는 경험이 중심에 놓인다는 점이 크게 다른 것 같아요. 또 그러니까 지식이나 어떤 추론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다른 지식들이 당연히 엮여 들어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감각 경험보다 그 이미 알고 있던 지식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화시키는 그런 좀 특이한 순간들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감성과 지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지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 같으면서도 또 특히 예술작품에서는 지성적인 사고를 많이 요구하기도 하니까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감성과 지성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마주하는 데 있어서의 감성과 지성이 어떻게 관계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의 계기로 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렇게 신체적인 경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성적인 그리고 추론적인 언어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몸의 경험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미적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언어와 실제의 사이 공간일 수 있겠네요. 네. 미적 경험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 네.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졸업작품은 그러면 네. 학부긴 하지만 사실 너무 옛날이시죠? 그러면 영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회화로 하셨어요? 그때 주제는 뭐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제를 그 말로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영상이랑 사진이 위주였고 투명한 유리잔이나 병에 담겨 있는 물이 있고 그 물 속에 그 돌들이 여러 개 잠겨 있는 이미지를 담았었어요. 네. 그것에 관련된 좀 드로잉도 같이 걸었었고, 네. 그때 당시에 프루스트의 소설이나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이런 모더니즘 소설들을 좀 좋아했었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어떤 정말 순수한 미적 경험의 순간을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 어떠한 필터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아주 순수한 아름다움의 순간, 그런 정수 같은 것들을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어떤 장면이 나올까,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지네요. 물론 이런 이 거창한 이 물음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결과물이긴 했는데, 네. 미적 경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미적 경험이라는 순간을 느낀 적이 언제 있으신지, 그 대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감각이 동원돼서 그 미적 경험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저는 점점 뭔가 물론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 경험이 대상과의 그 시각적인 조우가 아닌 측면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서 미적 경험보다는 지적 경험에 가까운 네, 맞아요. 약간 지적 경험에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대상과의 딱 대면했을 때 물론 그것이 완전히 시각뿐만은 아니겠지만 대면했을 때 정말 이게 뭔가 미적인 경험으로서 경험되는 순간들은 정말 드물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경험이었는지. 저는 바로 생각나는 것으로는 빌비올라의 작업 중에 아주 네. 초기 작품이거든요. 네. 이런 거대 프로젝션을 하기 전에 진짜 옛날 모니터, 작은 모니터로 전시가 되는 그런 작업인데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을 모르겠네요. 빌비올라? 네. 네. 비디오 작가네요. 근데 지금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그 작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있어요. 리플렉션 풀. 리플렉션 풀. 네. 아. 아주 초창기 작업이고 네네네. 수영장을, 네, 실외 수영장을 촬영한 작품이 이 작품이랑 또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그 비슷한 시기에 네. 다른 작품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것을 아주 천천히 클로즈업하면서 찍은 같은 작가의? 네, 아. 몇 년 전에 그 부산 현대미술관인가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빌비올라 전시를 한번 할 때 갔다가 그때 처음 봤었던 작품인데 저도 빌비올라를 그냥 최근에 후기의 대표작, 거대 프로젝션 이런 것들, 이런 굉장히 기독교 상징을 많이 쓰는 그런 작업들로만 알고 있다가 그것들을 보고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받기도 했었어요. 젊을 때는 이런 작품도 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대 설치가 아닌데도 이런 작은 모니터의 사색적인 영상만으로도 그 후기 작품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신기했고 정말 한 톨의 언어적 묘사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 나레이션, 아무 자막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리플렉션 풀 같은 경우에는 실외 수영장에 한 남자가 그 수영장 밖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면에 큰 소리가 나면서 네. 물이 퍼지는 장면이 다이빙을 나오고 하나요? 다이빙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데 네. 사실 그 지점이 조금 재밌는 것이기도 해요. 국제갤러리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 네네. 보러 가야겠네요. 네, 전시에서도 보실 수 있다고 하고 네. 언어를 완전히 넘어서 있는 좀 시적인 경험에 가까운 그런 종류의 미적 경험을 했던 것은 좀 그 작업이 떠오르네요. 오랫동안 이 작업을 보고 나서 반추하게 되고 굉장히 천천히 정말 그 찬물이 우러나듯이 네. 오랫동안 생각하면서 네. 이것이 모르는 사이에 나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는 것 같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조차 좀 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이 작업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네. 좀 깊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고 어떤 작품과 더불어서 살아간다 나의 일부가 돼서 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업에 대한 글을 써보실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뭐 짧은 네. 글이라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통 거기서 약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나한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네. 그거를 스스로도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이게 너무 좋은데 이 이유를 알려고 이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글쓰기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미적 경험을 경험하신 작품에 대한 글을 쓰시면은 너무 좋은 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평을 쓰는 네. 많은 분들의 좀 공통적인 동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나를 매료시키는 작업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굉장히 드물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대답이 이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질문지는 안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네. 궁금했던 점이 자연물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주로 찍으세요. 네. 그것도 나무를 주로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무의 전체적인 형상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뻗어나간 그런 모습들에 초점을 맞춰서 찍은 사진들로 피드가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말씀 듣기 전에는 자연물을 찍어서 아무런 멘트 없이 올리시잖아요. 네. 사실 인스타그램에 어떤 의미를 묻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하지만 뭔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시니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그냥 아무래도 좀 미적 경험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으로서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좀 다른 소통의 용통도 이런 것보다는 네. 아무래도 핸드폰 갤러리에는 막 캡처, 메모 이런 맞아요. 되게 쓸데없는 것들이 네.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잡동사니 쓰레기통처럼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좀 골라낸 앨범 같은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적 경험을 꼭 예술만이 아니라 좀 정형화되지 않은 우리가 예측하고 다듬는 방식대로 이렇게 생겨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고 그 스스로의 생명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주관들과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들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찾아 나가는 것이 약간 습관처럼 그냥 산책을 하면서 습관처럼 이렇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찍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 인스타그램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네. 상당히 수준급의 실력이시던데 그 정기적으로 기록을 해서 하이라이트에 고정을 해서 올리시는데 피아노를 원래 연주를 하셨나요? 언제부터 치셨어요? 그냥 어릴 때 막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다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또 시작을 하게 됐다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나이가 차일 때까지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당연히 막 전공해야지 막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기로에 갔다가 이거는 기로까지 가셨어요? 전공을 할까 말까? 근데 다들 뭐 당연한 듯이 막 뭐 이 나이까지 치고 있으면 뭐 전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한국에서는 모든 걸 입시로 연결을 맞아요. 시키잖아요. 그냥 취미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잠깐 고민을 했다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곡을 마주해버리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평생이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취미로 남겨놔야겠다 해서 어쨌든 악기 하나를 운동처럼 좀 평생의 동반자로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비언어적 일기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좀 기록하는 것은 좀 일기 같은 느낌으로 하고. 방금 정말 어려운 곡을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피아노를 치는 게 정말 어려운 곡이라고 하면은 어떤 점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지라고 하나요? 네. 그거는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것조차 안 되는? 이건 연습을 백날 해도 절대 내가 오를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리스트의 연습곡이었는데 네네네. 제가 손이 작기도 하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취미로 하게 되면 사실 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가장 좀 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치는 것을. 그렇죠. 사실 좋아하지 않고서는 취미로 계속해야 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어떤 점에서 피아노 치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단 잘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악보에 맞춰서 신체로 움직이다 보면 신체가 어느 순간 여기에 적응해서 그냥 알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 어느 순간 정말 연습을 할 때는 한두 마디를 그냥 수십 번씩 반복해서 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음악이라기보다 소음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이 소음이 음악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들 아무래도 좀 저는 학위 논문을 쓰면서 피아노를 좀 많이 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 많은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쓰면서 갑자기 막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다든지 베이킹을 한다든지 이런 취미를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베이킹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베이킹을 해보진 않았지만 듣기로 그냥 레시피에 맞춰서 그 정량을 딱딱 맞춰서 시키는 대로 온도, 시간 이걸 잘 맞추면 결과물이 완성 짜잔하고 눈앞에 딱 나타나는 확인할 수 있는 성취가 있고 인문학 연구라는 것은 아무래도 막 실험을 하고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문헌 더미들 사이를
아무런 기약도 없이 해치는 네. 거고 맨날 맞아요. 며칠 책을 들여다봐도 정말 한 줄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적인 보상 같은 것이 뚜렷하게 있는 약속된 것도 아니고 네. 정말 자기의 그 내적인 이 욕구에 의해서만 주동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성취들을 좀 취미의 영역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연구에 좀 활기를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피아노 잘 치시는 분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편집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연구자로 공부하시다가 출판 일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현재 출판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순서가 좀 거꾸로인데요. 처음에 이제 미술대학 졸업을 하고 그때 당시엔 작업을 계속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다들 그 데이잡이라고 부르는 네. 생업은 따로 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가장 흔하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미술학원 네. 일이었는데 네. 지금은 타투이스트를 더 많이 하지만 그래요? 네 많은 미대 졸업생들이 정말요? 타투이스트로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 한국인들이 아무래도 이 테크닉이 너무 좋아서 맞아요. 네. 해외에서 한국인 타투이스트가 되게 잘 나간다는 얘기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까지 막 정교하게 그 테크니컬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처럼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한국인이 손재주 이런 쪽에는 좀 특출난 게 있나 봐요. 그 장기간의 네. 입시 미술로 다져진 그게 있어가지고 그니까요. 네, 아무튼 당시에는 그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막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어가지고 그때는 다들 뭐 미술학원에서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사교육이나 입시 쪽에 종사하는 것이 좀 가치관이랑 많이 맞지가 않더라고요. 연구나 창작이랑 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생계 유지가 되는 직군이 출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 졸업하시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먼저 일을 시작을 하신. 네. 처음에는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부전공으로 그래픽 디자인을 했어가지고 그거를 살려서 북 디자인 일을 하다가 출판사에서 그 편집에도 참여하게 되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편집 쪽의 일을 같이 병행을 하게 돼서 네. 편집과 디자인을 둘 다 하게 됐고 네, 지금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번역서를 하나 계약을 하게 돼서 그 네. 번역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떤 책이에요? 그 보리스 그로이스의 아트 파워라는 책인데 네. 번역이 안 됐나요? 네. 2008년, 9년 이때쯤 출간이 되었더라고요. 네. 너무 잘 됐네요. 네. 언제 출간이 목표인가요? 4월, 5월에는 출간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번역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예요? 이제 막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요? 이제 서문을 겨우 끝낸 상태이고요. 이게 직접 번역해서 보는 거랑 누가 번역해 놓은 거를 보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차이가 나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번역자라는 정체성을 또 갖게 되시겠네요. 네. 이제 출판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돼버렸네요. 그러면은 출판계에 계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2016년 한 하반기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몇 년이죠? 거의 이제 2025년이니까 거의 뭐 횟수로 이제 9년, 10년 들어가시는. 그렇네요. 원래 영어를 좀 잘하셨나요, 선생님은? 아니요, 전혀. 저도 토종이라서 정말. 혹시 뭐 그런 따로 들으셨어요? 번역 수업 같은 거? 수업, 예전에 문학 번역하시는 분이 번역 수업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네. 그때는 제 외국어를 독일어로 공부를 하고 있던 시기여가지고 그때는 독일어를 조금씩 번역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에서. 그런 수업이 도움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 비문학이라 조금 다르긴 한데 서양어랑 한국어가 문장 구조, 어순 이런 게 굉장히 다르고 명사, 동사를 쓰는 방식 같은 것도 많이 다른데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 조금 더 읽기 좋게 되는구나 이런 걸 하면서 체득하는 연습하는 시간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하고 싶은데 못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오늘 대화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비평을 막 쓰기 시작한 장에서
이렇게 작년에 썼던 2편의 글을 좀 질문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다시 저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저도 의식하지 못했던 그 두 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개인적인 연구 주제랑도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네. 네,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심성의껏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글 그리고 좋은 연구로 또 좋은 번역으로 만나 뵙길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